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입니다. 작년 유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얼음물을 몸에 쏟아 부으면서 그 고통이 루게릭병 환자가 앓고 있는 그 고통과 조금은 비슷하다. 그 고통을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그 운동이 놀이 문화로 승화되면서 기부 문화 확산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전 세계 신드롬이 됐는데요. 최근 전북대학교가 또 1,004명의 기부를 받는 천사 릴레이 기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박병덕 전북대학교 교수 모시고 발전기금 모금의 새로운 붐을 조성할 릴레이 기부 운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지난 10월 15일이었죠. 이 전북대학교가 개교 6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천사 릴레이 기부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 10여 년 전부터 전북대학교는 지역 거점 대학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는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 세계대학 랭킹센터 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10위, 그리고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영국 QS사와 타임스 평가에서 각각 11위, 12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학이 이제 국내에서는 최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는 인용횟수 세계 상위 1% 논문 비율을 평가한 나이덴 랭킹에서 종합대학 6위를 차지했고, 전인교원 1인당 SCI 논문 수에서도 거점 국립대 중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대학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개교 70주년을 맞는 2017년까지 전북대학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제2의 도약의 시기로 만들고자 온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필요하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북대학교만의 특화된 모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연구와 교육 여건 그리고 환경 개선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북대만의 모험 인재를 양성하겠다, 네.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 모험 인재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인재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에는 이제 스펙이 좋은 인재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경험, 특별한 경험을 한 인재, 또한 조직과 융화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원만하고 협조적인 인성을 가진 그런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모범적인 인재보다는 모험적인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경향과 요구에 맞추어 우리 대학 이남호 총장님도 더 이상 모범생만을 길러내는 대학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모험 인재를 양성하자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숙형 대학인 레지던셜 칼리지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스킬, 협상의 기술, 창의적 글쓰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 캠퍼스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현지 문화와 언어 등을 배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를 배우며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사 릴레이 기부 운동으로 마련된 발전기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모험인재 양성에 사용될 것입니다. 예, 릴레이라는 단어가 본데 이게 뭐 이어달리기 할 때도 릴레이라고 그러고, 네, 이어서 하는 건데, 예. 다음 기부자를 이렇게 지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부는 약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좀 지목하게 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금 모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재 기부자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릴레이 방식이 이 일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인사 또는 기존 기부자 풀의 도움이
절제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체로 이분들이 기부에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고 기금 모금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대학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신 이 분들이 각 릴레이의 제1주자가 되고 또 이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분을 다음 주자로 삼아서 모금 전개를 하는 방식이 전체 기부자 풀을 확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요즘 이 대학 뭐 등록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뭐 예. 육성회비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대학교에 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돈들이 있는데 왜 이 발전기금을 따로 또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네. 이 질문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사 릴레이에 국한된 게 아니고 기금 모금 일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기부란 근본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자면 우리 전북대는 다른 사립대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거점 국립대와 비교해서도 등록금이 상당히 싼 편에 속합니다. 네. 등록금 수준에 비해서 장학금이나 기타 학생에게 주는 혜택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전북대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던 한 일간지 평가에서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이 국사립 통틀어 전국 4위에 올랐고 학생 만족도가 전국 1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북대학은 올해에도 경기 침체와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재정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긴축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재원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학 발전기금 모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대학은 지역을 선도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학 발전기금은 이런 의미에서 대학 발전을 넘어서 지역 발전,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금들을 모금하는 학교들을 보면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제 해외 그 유명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뭐 하버드 이쪽을 보면은 운영 본부를 또 따로 두고 있어서 그 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모아지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도 특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 등은 기부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등록금 수입을 상회할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하버드 대학을 가장 잘 아실 것으로 생각돼서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총 11억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상당의 기부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또 최근에 하버드에서는 집중적인 모금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과대 강화를 위한 기금 약 65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모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의 기금 모금 조직이나 기금 액수는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은 기금 모금 전담 직원이 2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 기금 모금 조직이 500명이 넘고 전체 기부금 총액은 무려 26조 원에 이릅니다. 바로 이러한 기부금이 하버드 대학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대학으로 인정받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은 아닌가 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 하버드의 이 기부금이 전체 26조 원이면은 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거의 뭐 한 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우리나라는 이 기부라는 단어가 좀 유행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약간 정착이 아직 좀 덜 됐다 이런 판단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부 릴레이 운동을 운영하시면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부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거나 정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풍토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설령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흔쾌하게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기부를 권하는 일은 어색해한다거나 또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 릴레이 운동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기부 캠페인이 꼭 순조롭게 진행된다고만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추후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알리고 또한 기부자에 대한 애우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마 성공적으로 이 캠페인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하버드가 26조 원 규모. 그러면은 우리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은 다른 거점 대학들에 비해서 발전 기금 규모가 아주 작은 편입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다른 거점 국립대학 모금액 규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평균 50억 정도를 모금하는 데 그친 반면에 거점 대학 중에 충북대학만 저희들보다 모금 규모가 좀 작고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충남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대학보다 규모가 현재의 작은 그런 제주대학도 저희 대학보다 모금액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확인한 바로는 전남대학교만 하더라도 기본 재산이 약 700억으로 저희 대학의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1994년 기사를 보니까 연세대학교가 발전기금을 2년 동안 모았는데 1,000억 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모았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벌써 이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유명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발전기금 모집이라든지 모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국립대학교는 좀 그런 모금이나 이런 거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혹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기금 모금에 사립대학이 적극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뿐만이 아니라 기금모금 전담 부총장을 따로 두어서 주요 동문들과 대기업을 상대로 기금 모금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특히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는 주로 대학 구성원들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으로부터 약간 거액의 기부를 받지 못할 경우 모금 규모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북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상 거액의 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기업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최근에는 전북 지역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런 점에서 발전기금 모금의 어떤 한계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대학의 발전기금 모금의 증대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발자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더욱더 많이 육성해야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절감합니다. 네. 자, 이 대학 발전 기금 모금에 일단 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한 또 조사 연구가 또 다양한 각도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국공립대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사립대학교가 있고 이제 또 전문대학도 있고 예. 여러 종류의 학교들이 있는데 뭐 좀 차이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제 종합대학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립대학은 구조상 국립대학보다는 발전기금 모금 사업을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기금을 모금할 수도 있고 예컨대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립대학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공저지구 특성상 그리고 공익재단의 경우에 법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290억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가인데 투자하면 좋은데 법적으로 그게 아예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이자지만 그것은 소위 제1금융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을 얻어서 그걸 운용하는 데에도 좀 여러 가지 규약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난 2013년에는 전주대학교에서 또 기부 릴레이 슈퍼스타 100인이라는 그런 게 추진이 됐고 예. 올해는 이제 서울 과기대에서 사랑의 릴레이 발전 기금이라는 기부 행사, 릴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여러 국내 대학 가운데 또 릴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으니까 뭔가 좀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잘 된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릴레이 사례는 아니지만 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 게 서울대학입니다. 사실 저희 대학이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른 사립대학의 우수 사례를 저희 대학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을 벤치마킹할 경우에도 저희는 저희 대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하는 최근에 한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대는 최고의 모금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금 모금 컨설팅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컨설팅 결과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했고 모금 창구의 다양화, 세분화를 통해서 그 후 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총 7억 원에 달하는 그런 공사 비용 중에서 관정재단으로부터 600억 원을 기부받고 나머지 100억 원은 300여 명의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기존에 40년 된 낡은 도서관을 개축하고 신축 도서관까지 중축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도 바로 얼마 전에 재단 직원들이 서울대학에 출장을 다녀와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현재 상세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저희들 모금 활동에 활용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서울대 예를 드셨지만 뭐 700억 원 공사에 600억 원을 이제 뭐 기부를 받고 또 동문들이 한 300여 명이 또 나머지 100억 원. 이렇게 이 동문들에게도 이런 행사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알리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전북은행에 계시는 전북대학교 동문들 100여 명이 최근에 학교에서 모여서 이와 관련된 뭐 행사도 가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부 행사에 동참하기로 예.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기부라는 것이 홍보가 또 어느 정도는 돼야 많은 분들이 네. 아셔야 기부를 하는 거니까 많이 좀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천사 기부 릴레이 기부 목표액이 30억 원인데 예. 이렇게 딱 좀 더 크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30억 원을 이렇게 딱 정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선은 너무 목표액을 과하게 잡으면 거의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하나는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기금 모금에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를 지금 시한으로 잡고 있는데 이제까지 전북대학교에서 모금한 어떤 여러 가지 전례들을 봤을 때 몇 달 동안에 3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기금들을 모으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대학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사실 아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대학들은 뭐 국사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재정 확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금 수입만 가지고는 대학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금 모금이 왜 어려운가? 대학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근데 발전기금 모금 외에는 별다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등록금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유로 동결되거나 계속 인하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적극적으로 발전기금 모금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기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대학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대학 재정 자립도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대학 발전 기금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대학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지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재원인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발전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의 뭐 재정이 어렵다, 또 뭐 교육 환경도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제공해야 된다, 뭐 구조 개혁이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학교는 항상 어렵다 그러고요. 학생들은 학교에 항상 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전북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언제부턴가 신자유주의 어떤 그런 추세가 사회에 불어닥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지고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학 사회에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 없이 경쟁의 거센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사립할 것 없이 어느 대학이나 대학 구조개혁의 압력 그리고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발전기금 모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라는 것은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대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투자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뭐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또 이유가 되실 것 같은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것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혁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예, 먼저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취지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령인구 급감 사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서 대학 정원을 16만 명을 감축하고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5등급으로 절대평가를 하고 등급별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겠다. 이런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31일 그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4년제 대학 총 163개교에 해당이 되는데 뭐 자세한 뭐 지표랄지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앞으로 자율적으로 감축하되 B등급은 2017학년도까지 정원의 4%를, C등급은 7%를, D등급은 10%를, E등급은 15%를 강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더구나 D2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축소뿐만이 아니라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제한을 받고 국가 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조차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는 등 거의 전립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 부산대 등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보다 훨씬 더 지금 발전기금 모금 규모가 큰 부산대를 비롯해서 56개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거점 대학인 경북대, 충남대 등 36개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강원대의 경우에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개교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나마 전북대는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구조교육 평가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여러 대학에서 평가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평가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평가 결과에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대학 입장에서는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구조개혁 평가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학령기구 국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평가를 하는 항목들을 제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요. 12개의 지표가 있고 총 60점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A부터 네. E등급까지 네.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어느 정도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점을 가장 우선시해서 이 평가 항목에 좀 더해야 될까요? 네.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에 소위 부실대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D2등급을 받은 대학은 총장 사퇴 등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유증에.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대학에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이 반영돼야 합니다. 예컨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그 설립 목적과 기능,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 기초 보호 학문을 육성해야 할 주요 국립대학마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큰 폭으로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국립대나 사립대나 각자의 또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립대가 오히려 이런 자금들이 더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대는 더 많이 모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국립대가 점점 이렇게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립대 어떤 역할을 좀 잘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립대는 원래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의 재정 규모가 크지 않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어떤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능력으로 봤을 때
사실은 사립대학을 더 줄이고 국가가 국립대학 성격 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학부모의 소위 부담도 줄어들고 이것이 사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한 대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라서 여기에서 어떤 해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요즘 국립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07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국립대가 법인 체제로 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한번 짧게 해주시고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뭐 장점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는 역사도 오래되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뭐 약간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그에 따라서 국립대학이 정치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논지가 생겨서 국립대학 특수 법인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문문정부 시절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대학 특별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참여정부 시절에서는 국립대학 운영 특별법 그리고 국립대학 구조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학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결국 법인화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12월 30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통해서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서울대가 법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국립대학이지만 법인 국립대학입니다. 또 하나 시립대학이었던 인천대가 시립대학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다가 국립대학 전환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교수들을 만나보면 온통 불만투성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면 89개 대학이 법인화한 이후에 100억 원의 흑자를 냈다는 이런 신문 보도가 한국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대학이 법인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흑자를 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현재 수입의 약 절반을 국가 교급으로 지급받아가지고 그 수익과 지출의 차액을 반영해서 마치 흑자를 낸 것처럼 그렇게 오인된 것입니다.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흑자를 낸 것은 법인화의 일시적인 그런 인센티브 그리고 교직원의 급여 삭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네. 제가 2009년부터 12년까지 전북대학교 교수회장을 했었고 전국 국공립대 상임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교수회장으로 일하던 2010년에 국립대학을 법인화할 경우에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법인화가 됐던 일본을 찾았습니다. 당시 그 일본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총장에 해당되는 그런 학장 등 주요 보직자와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 이야기는 절대 법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 수익 구성 비율이 정부 운영 보조금 약 47%, 부속병원 수익 약 26%, 수업료 약 15%, 그리고 외부 자금이 6.6%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부 자금의 비율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더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부 자금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데 수익 사업도 하기도 어렵고 기금 조성도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법인화가 될 경우에 대학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등록금 인상을 만약 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해 주지 않을 때 대학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본의 선례도 있지만 네. 이런 문제점들만 있는 건가요? 뭐 장점은 뭐 볼 수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제도든 다 장점과 단점이 예. 있기 마련인데 사실 교육부가 법인화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굳이 법인화를 하지 않아도 지금 기존에 있는 고등교육법이랄지 관련 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국립대학의 이 재정 어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소위 어떤 그런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법인화를 시도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언제 또 이렇게 될지가 모르겠는데요. 국립대가 법인화되면은 우선은 법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적인 시장 논리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 사업 위주로 뭔가 대학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아주 어려운 그런 기초 학문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학 서열화가 확실한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 우리 대학의 구조에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교육부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모아보시면은 뭐 지금 국립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또 가장 먼저 지금 빨리 해야 될 것들, 네.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뭐 이건 이 문제는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명을 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은 교육과 연구와 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사는 흔히 이야기하는 봉사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 대학은 교육과 연구 자체가 봉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봉사 개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은 지성인 집단이 모인 것이고 그래서 사회나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판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봉사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바로 법인화 등 이런 문제를 서두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대학은 이 봉사 기능은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 발전에 토대구실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공성과 보편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이러한 대학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대학 자율화와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원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대학 발전을 위한 이런 본질적인 조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의 자율화 보장이나 국가의 재정 지원 확충 이런 문제는 예면한 채 우선 대학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시장주의 교육 정책만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교수의 급여 체계를 성과급적 연봉제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연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교수의 기능이 완전히 연구에 집중이 되고 그 연구도 공동 연구 같은 것은 이제 그만두고 양적 측면에 치중한 그런 연구, 질이 낮은 그런 연구 실적들을 양산하는 쪽에 집착하게 되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장기 과제는 포기하고 단기 과제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학이라는 것은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장기적이고 공동 연구가 없어졌다는 것. 또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교육을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부정적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가 또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자금들, 발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부를 받으시고 모금을 하시고 예.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내셔야 될 텐데 자, 이제 그것을 응원해 주는 게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기부해 주시는 분들, 또 잠재적 기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 대학 안팎의 여건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전북대학은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힘이 큽니다. 하지만 대학 발전은 이런 대학 구성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지난 68년 동안 전대인의 길을 걸으셨던 모든 분들의 헌신, 나아가 20만 동문 그리고 200만 전북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전북대학의 오늘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년 후인 2017년이 되면 우리 전북대학은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전북대학은 매우 중차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70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의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긴 호흡 속에서 제2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찬 도약을 성공하기 위해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대학은 연구 분야에서는 연간 연구비 2천억 시대를 열고 그리고 수건사업인 연구융합 중심의 약학대학 유치를 통해서 생명과학의 블루오션을 창출해내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규모의 연구소들이 더욱 왕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천혜의 조건인 캠퍼스 주변의 호수 그리고 40만 평에 이르는 숲 거기에 둘레길을 잘 가꾸어서 단지 전북대만의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전북 도민을 넘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도록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첨단 교육 시스템인 스마트 강의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모두가 다 하나하나 적지 않은 예산과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방대한 장기 사업을 전북대 단독으로 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과 동문
물론이고 지역 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셔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전북 지역의 거점대학교 전북대학교가 앞으로도 이 지역 발전에 좀 큰 축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또 전북 도민들도 함께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바쁘신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요, 비교적 모금이 잘 됐다는 사립대 기금이 2009년 대비 2013년 30% 급감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부, 대학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요, 세제 혜택 감소, 또 경기 침체 등으로 대학 기부는 오히려 역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육성, 구호와 의욕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사회의 헌신과 희생, 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